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지 하루 만에 어제부터 강제 수사에 나선 검찰입니다.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 내역을 확보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이제부터 수사의 핵심은 대가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겨주시면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잠시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몰래 코인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저한테 질의할 때 코인하신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몇천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이다. 몇천만 원이라는 말을 잘못 얘기를 하신 건지 자신의 해명이 또 다른 의혹으로 눈덩이처럼 지금 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남국의 뒤에 이재명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국민들 눈에는 보이는데 심지어 자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몰래 코인하다 걸린 게 내 작품이냐? 한동훈 장관 얘기죠. 코인 의혹의 당사자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지 하루 만에 어제부터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아시는 것처럼 이 코인 의혹 초기에 이건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오늘 법사위가 있었고요. 한동훈 장관이 국회로 나왔습니다. 법사위에 들어가기 전 한동훈 장관의 말부터 먼저 길게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 관련해서 윤 정부 실정 덮으려고 좀 의도적으로 흘렸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남국 의원님께서 김어준 유튜브 같은 데 나오셔서 계속 제 작품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 그러고 계시던데요. 민주당이 뭐만 있으면 전화 검찰 탓하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니니 국민들께서 익숙해지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번처럼 김남국 의원이 몰래 코인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아무리 억지로 연관성을 찾아봐도 김남국 의원이 국회에서 저한테 질의할 때 코인하신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제 작품이라고 하는 건 좀 무리한 얘기 같고요. 한동훈 장관이 한 문장으로 본인이 반박을 했네요. 한동훈 검찰의 작품 아니냐 의혹 초기에게. 아니 몰래 코인하다 걸린 게 왜 내 작품인지 나도 궁금하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런 거 우리가 적반하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둑이 자신을 잡은 경찰에게 왜 나를 잡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저는 거라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언제 김남국 의원한테 코인 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검찰이 언제 코인 투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남국 의원한테 열심히 코인 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요? 자기가 알아서 코인 투자해서 그것이 불법성이 포착이 돼서 결국은 수사까지 갔다가 영장 청구가 됐다가 기각이 되고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공개가 돼서. 그러니까 자신이 뭘 하다가 들키니까 이거 저 사람 탓이다 라고 지금 책임을 떠넘기는데 저렇게 열심히 상임위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 또 헬로윈 참사 다툴 때 열심히 저렇게 투자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김남국의 자신 아닙니까? 그것도 그래서 수십억, 수백억의 이득을 남겼잖아요. 그만큼 자산을 마련했는데 이제 이게 들통나니까 이거 한동훈 검찰의 기획수사다?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글쎄요. 하여튼 민주당에서 모든 것들 이유를 자꾸 이제 검찰과 대통령 탓을 하는데
정말 딴 건 모르겠지만 이것만큼은 본인이 투자해서 본인이 문제를 일으켜서 이렇게 문제가 됐던 거를 또 저렇게 한동훈 장관의 책임을 떠넘긴다? 과연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과연 그렇게 속을 국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오늘 한동훈 장관의 말 중에 이 말은 여기서 빠졌어요. 몰래 코인하다가 FIU,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에 걸린 게 왜 내 작품인지 나도 궁금하다. 적반하장의 표현을 이현정 의원께서 썼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뭐 일단은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김남국 의원이 애초부터 이제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이걸 한동훈 장관의 작품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거는 추후했었어야죠. 첫 단추는 정치인으로서 예. 본인의 처신이 잘못됐다라는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나서 어떤 해명에 가는 과정 속에서 일부분 한동훈 장관의 작품일 수도 있겠다는 주장을 했으면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얘기할 수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한동훈 장관의 작품이라고 맞는 측면의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예. 예를 들면 김남국 의원의 고위공직자로서의 잘못된 처신, 코인 거래들, 그다음에 상임위 중간에 거래하는 것들 이런 거 부적절하죠. 윤리적으로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건 좋은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뒤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 그래서 오해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에 대해서의 어떤 뭐 개선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또 확대시켜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장관이 들어서서 했던 건 1년 동안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입니다. 예. 무차별적인 피사시 공포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언론의 어떤 이슈들을 검찰 이슈, 특히나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 이슈로 끌어갔어요. 그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 그냥 김남국 의원에 대한 잘못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 지금 검찰 수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하면 됩니다. 법적 책임은 져야겠죠. 예. 죄가 있다면.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국회에서 다루는 것들은 김남국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지지 못한 어떤 위선적 행동에 대한 비판까지만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너무 과도하게 김기현 대표도 그러고 이철구 사무총장도 그러고 그 뒤엔 이재명 대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 주장하다 이후 보니 뭐 저희가 다음 주제도 있으니까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몰래 코인하다 걸린 게 왜 내 작품이냐. 앞서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도 한동훈 장관 비슷한 반박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검찰이든 누구든 그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그렇게 돈 봉투 뿌리는 대화를 하라고 억지로 시키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런 녹음하라고 억지로 시키지도 않았죠. 의원 매수하는 걸 수사하는 걸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뭐 선거 조작 수사하면은 그 스포츠 탄압되는 건가요? 나가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그게 진짜 검찰에서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셨다면 벌써 고소고발하지 않았겠습니까? 과거에 이런 비슷비슷한 거에서 전혀 아무리 근거 없는 경우도 뭐 중앙지검 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나 이런 걸로 고소고발 많이 해놨잖아요. 이건 안 하시네요. 왜 그러실까요? 아니기 때문인 거죠. 본인들도 아시는 거고 여러분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왜 검찰에서 그렇게 나간 것이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저 얘기를 좀 오늘 코인 얘기와 종합해 보면 한동훈 장관은 왜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검찰 탓을 하냐.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본인도 이 의혹이 검찰에부터 흘러나왔다라고 하면 검찰 고발했지 않았겠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로 좀 들리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실이 정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기승전 한동훈, 무조건 한동훈 나빠요. 요거 가지고서 지금 대응하고 계시니까 상식에서 지금 계속 벗어나고 계시거든요. 이게 검찰발 수사도 아니에요. 검찰이 뭐 인지 수사를 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획 수사라는 말도 말이 맞지 않고 지금 이 구도가 맞으려면은 한동훈 장관이 시켜서 뭐 검찰이 수사를 했다 뭐 이런 사실관계라도 나와야 되는데 전혀 맞지 않는 게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상거래로 분류해서 FIU에 통보하고 FIU에서 그 거래 내역을 받았을 때 AI가 분류를 하거든요. 예. 그 단계까지는 누구의 거래인지를 몰라요. 그냥 거래 패턴만 보고 이상하다라고 해서 심의위원회로 다시 올리는데 그게 4% 남짓이거든요. 통보하는 게. 그때까지도 김남국 의원의 거래라는 걸 모르고서 했는데 그럼 이 말대로라면은 김남국 의원 주장대로면 한동훈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도 지배하고 FIU도 지배하고 거기에 AI까지 지배하고 뭐 거의 예. 뭐 초월적 존재가
돼야지 이 구도가 맞는 건데 상식에 벗어난 얘기 가지고 계속 하시니까 이제 국민들께서도 이 얘기 가지고 할 게 아닌데 언제까지 이럴 거냐라는 비판이 계속 따르는 것이고 한동훈 장관과 엮어가지고 이게 지금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 혐의에 대한 문제를 좋고 싫고에 대한 문제, 정치적 찬반의 문제로 끌어가려는 시도는 이미 실패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얘기하시는 건 너무 궁색한 거니까 이제 그냥 접고 자기의 도리를 다하시기 바라고 민주당에서 탈당한 거는 제가 보기에 자료를 안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수사나 자료 제공에 대해서 방해하시면서 자꾸 정치적인 프레임을 하려는 건 너무 올드 패션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드 패션, 구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김남국 의원이 국회에서 내게 질의할 때 코인한 것 말고는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 비꼬기도 했는데 실제로 한동훈 장관 청문회 당시 그러니까 작년 5월에 김남국 의원은 이모 논란 이 발언 말고도 언론 보도를 잘못 인용해서 뒷말이 있었습니다. 게리티 원칙에 대해서의 후보자 아신가요? 게리티 원칙에 대해서. 그게 본인에게 징계를 이유로 징계를 통해서 겁줘서 진술을 이끌어냈을 때 그 진술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원칙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한동훈 후보자가 자기의 헌법상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통해서 법 집행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국민이 그 법 집행관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정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게리티 원칙입니다. 저 게러트 룰은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그게 그 보도가 잘못 인용한 거예요. 게러트 룰이 아니 그건 이미 있는 룰이고요. 왜냐면 어차피 이건 논란의 그 영역이 아니고요. 게러트 룰이 어떤 건지는 그냥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이 아까 이모가 썼다라고 하는 논문을 같이 공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모 논란, 네. 게리티 원칙에 대한 용어 설명도 잘못했고 이런 것들이 다 뒤돌아봤었을 때 작년 5월 1박 2일까지 진행된 한동훈 장관의 청문회 중에서도 다 코인 투자 정황들이 속속 추정이 됐기 때문에 원래 다 집중해도 실제로 이길까 말까한 청문회 싸움에서 이런 것 때문에 집중을 못한 거 아니냐. 이 비판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흔히 청문회 준비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여러 날, 그 당시 더군다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그 내정이 되자마자 민주당에서 왕장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어야 한다. 예. 아마 그 김남국 의원의 보좌진들이 그렇게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 김남국 의원도 그 당시 다른 방송에 나가서 2시간밖에 못 잤다 그러는데 예. 그 2시간밖에 못 잔 원인이 그 사실은 이 청문회 준비를 위한 게 아니고 본인의 그 가상화폐 투자 때문이 아니었느냐. 우리가 이런 합리적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저 질문지는 아마 보좌진들이 만들어줬을 텐데 질문지를 적어도 한 번이라도 읽었다면 이모하고 이모하고를 구분 못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게리티 룰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 김남국 의원이 저 한동훈 장관 청문회에서도 신경이 온통 가상화폐 거래에만 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게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예. 6차례, 9차례, 3차례 하면 저거만 해도 18차례인데 18차례 하려면 사실은 이 거래를 하려면 그 거래 그냥 누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하기 전에 자 이걸 팔아야 될 시점인가 사야 될 시점인가 몇 개를 팔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분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 고민하죠 사실. 예. 그러면 정신은 몸은 저 청문회장에 와 있었지만 정신은 온통 그 가상화폐 거래의 세계에 가 있었다고 봐야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모하고 이모 이런 걸 구분을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저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른바 위법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회의원으로서 저게 할 일은 아니고 그 비판을 충분히 받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의원직 사퇴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사활을 걸었어야 될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 공격다운 공격도 못 해보고 오히려 헛발질한 게 이런저런 코인 거래 때문 아니냐. 그런데 의혹 초기엔 또 한동훈 장관 검찰 탓 또한 김남국 의원이기 때문에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늘 법사위에서도 조금 전에 코인 의혹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요새 그 나오고 있는 이런 코인 게이트와 관련해서 사실 가상자산을 지금 이렇게 그 피해액에 지금 합산하는 좀 이러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실물이라든가 자산과 연계되지 않은 코인들 같은 경우는 그게 증권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예를 들어 루나 같은 경우는 연계됐으니까 증권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지만 다른 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법 법리에 따라 처리해야 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규정도 지금 미흡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걸로 인한 이제 범죄, 뭐 예를 들어서 뭐 내부 정보를 이용한 뭐 범죄랄지 여러 가지 그 범죄를 좀 상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형법 체계 하에서 처벌 가능한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오늘 저 얘기 한동훈 장관의 법사위에서 이 발언 얘기를 좀 먼저 만나보기 전에 무소속의 김남국 의원이 법사위 소속인데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불참 사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불참 사유는 일단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야당 의원석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보면 자리가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불참을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기자들이라는 지금 보면 이제 지금 여당 의원들 옆에 지금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법사위가 야당 의원들이 많고 여당 의원들이 적으니까 무소속 같은 경우는 저 여당 의원 옆에 이제 자리가 있거든요. 이제 바뀌었죠. 서로 이제 반대편에 와 있는 걸로. 예. 자, 그런데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아마 저는 앞으로도 이 법사위에 쉽게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기자의 어떤 관심의 초점은 바로 김남국 의원한테 맞춰져 있거든요. 뭘 하는지, 오늘은 투자하느냐 안 하는지 다 거기 볼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아마 상임위 나오면 기자들은 모든 카메라는 바로 그 핸드폰에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자, 오늘은 투자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이제 징계위원회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 게 이 정도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것, 다른 것도 떠나서 기본적인 상임위 활동이나 이런 어떤 국회의원의 기본적 활동에서 본인이 문제가 된 거. 옛날에 보십시오. 그 하다가 주식 투자하다가 뭐 사진 이상한 거 보다가 한 번 걸려고 나와서 그 다음에 얼마나 그게 비난을 받았습니까? 근데 상습적으로 이제 이 상임위 시간에 가상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최고 4천만 원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김남국 의원 앞으로 법사위 나오면 글쎄요, 제대로 된 질의나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불참 사유는 제가 한번 다시 국회 차원에서 파악을 해보겠지만 이현정 의원 말씀은 뭐 여러 취재진의 여러 그런 취재도 부담스러울 테고 오늘은 또 코인 얘기도 나오니까 본인 스스로는 안 나올 수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탈당을 했지 의원직을 그만둔 게 아니면 의정 활동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논란은 또 별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으로서 자기 본분을 다 하시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의원직 자체를 내려놓으시면 되거든요. 의원직은 지금 유지하시면서 일은 일대로 안 하시고 지금 집에서 또 코인 투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코인도 안 파시잖아요. 정보도 안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께 대한 도리를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논의도 굉장히 좀 필요한 논의인데 본인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가상자산의 처벌에 대한 거 공백이 분명히 있고 한동훈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거든요. 근데 그거에 제일 지금 직결돼가지고 혐의를 인정받을지 말지 논의되는 게 김남국 의원 본인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자기한테 관련된 얘기 이렇게 회피하시고 나 부끄러워가지고 못 나오실 것 같으면은 그냥 의원직 내려놓으시든지 최소한 법사위라도 이제 빠지셔야죠. 이거는 정말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오늘 불참과는 별개로 한동훈 장관은 이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그물들이 좀 촘촘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짧게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한 장관이 자신을 퇴출 1순위 공직자로 지목한 참여연대와 계속해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정권에서는 권력과 연대하다가 이제 갑자기 심판적한다는 건데 한 장관 오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참여연대가 해온 모든 것을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만 명백한 약자인 성폭력 피해자를 공격하는 박원순 전 시장 다큐에 대해서 주변에서 왜 아무 말 안 하냐고 말을 계속해도 빈말이라도 한마디 못하는 게 어떻게 참여연대가 말하는 약자 보호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부 지원금 안 받았다? 정부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세금으로 월급 받는 자리를 받는 것이 정부의 직접 지원금 받는 것보다 저는 더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여연대의 잘못에 대해 역사가 평가한다는 말도 했죠. 제가 이렇게 묻고 싶은데 왜 참여연대의 잘못은 역사가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참여연대가 평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 퇴진하라는 뭐 저는 그런 주장 자체를 제가 워낙 많이 받으니까 그거 자체 불만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논리를 가지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저한테 저를 퇴진하려는 그 근거로 제시한 게 이거잖아요. 자기 홈피에서 설문조사한 거? 그럼 만약에 어떤 보수단체 홈피에서 참여연대 해산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하면 거기에 더 찬성 많이 나오면 참여연대를 해산하라는 주장의 논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좀 상식적인 주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동안은 참여연대와 서면으로 이제 설전이 있다가 오늘 카메라 앞에서 직접 육성을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는데 여러 말들을 했지만 제가 생각할 핵심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왜 참여연대의 잘못은 역사가 평가하고 다른 사람 잘못은 참여연대가 평가하는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여연대를 우리가 흔히 시민단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중립성을 가진 시민단체로 평가하는 국민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도스태핑이 살아있을 때 뭐 지난 정권에서는 참여연대와 민변으로 도배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 언론에서 참여연대 출신들이 문재인 정부에 많이 핵심 요직에 진출했던 것은 뭐 다 아는 얘기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자, 문재인 정부와 참여연대가 일종의 뭐 연대적 기능을 했던 것은 뭐 상당수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아마 참여연대에 대한 저런 그 비판적 평가가 일반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거라고 아마 생각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보거든요. 예. 그 이미 뭐 그건 숫자로 다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얼마 전에 참여연대에서 그 7년 활동을 했던 박상수 변호사도 참여연대 부분에 관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이 옳다 이렇게 동의를 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어제도 보도가 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충분히 참여연대라는 단체에는 맞설 만한 어떤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그 뭐 단순히 그냥 그 서면으로서의 설전, 공방 뭐 이런 게 그치지 않고 예. 직접적으로 기자들이 질문에 답을 했다고 봅니다. 여기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목소리로 박원순 전 시장 다큐에 한마디 못하는 게 약자 보호인지 그러니까 최소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척은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얘기를 한 장관은 그 참여연대를 겨냥하고 있네요. 참여연대가 중립적인 시민단체는 아니죠.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뻔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께서 굳이 물론 이제 진보 쪽의 성향에 가까운 참여연대가 뭐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인이 뭐 퇴출 1순위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발끈한 일인가 싶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한동훈 장관이 왜 이렇게 발끈할까 생각을 해보면 예. 한동훈 장관이 총선 출마 준비하시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참여연대를 때림으로써 본인한테 가지고 있는 보수층에 대한 결집을 가져오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말이 길어지시는데 박원순 전 시장까지 끌어들여서 뭐 약자 보호에 대한 비판을 왜 하지 않냐.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그 사족 같은 얘기입니다.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의 국무위원으로서 예. 참여연대 그러니까 시민단체예요. 그러니까 정치단체로 규정을 하지만 시민들이 원래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겁니다. 예. 따지고 보면 원론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렇게 참여연대를 얘기한다는 자체는 이게 정치적 의도가 아니고서는 감정적 대응으로밖에 비치지 않아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동훈 장관께서 참여연대가 늘 문재인 정부에게 옹호적이었고 진보에만 옹호적이었다 하지만 본인이 가장 검수한 박에 대해서 반발을 했을 때 참여연대도요. 민주당이 검수한 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했던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동훈 예. 장관의 이런 감정적 대응은 한나라의 국무위원으로서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좀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참여연대 설전까지 김남국 의원은 코인 의혹에 잠시 덧붙여봤습니다. 첫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이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은 검찰의 시간이 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위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이틀째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과 관련해서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확보한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코인과 관련해서요. FIU의 이상 거래로 보고되는 건수가 총 몇 건이었습니까? 월 평균 1000건 정도 보시면 1000건 정도의 그 보고를 받아서 그중에 검찰에 통보하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약 4%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봐서 제공한 건가요? 불법 재산, 자금 세탁 행위,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 이 중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형사 사건에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의심 거래로 해당을 해서 보고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검찰이 특정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 수익 은닉, 조세 포탈. 뭐 이때 화면에 보면 자세한 내용들이 좀 덧붙여져 있는데, 그런데 두 번의 영장이 기각됐고 이제 어제 알려지기로는 발부가 됐다. 그러니까 뭐가 달라진 거니까 사실 코인 전문가들이 이제 거의 사실상 김남국 의원의 계좌를 특정하면서 여러 정황 증거들이 나왔다. 이렇게 재판부도 판단한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처음에 거래 흐름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 거래로 포착이 되잖아요. 그럼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거래 패턴만 보는데 예. 보통 범죄자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FIU에서 통보하면 이상한 게 맞아요. 대체로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영장을 발부할 때 법원에서는 어떤 인물인지도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예. 그럴 때 중요 인물이면은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른 내용들이 확인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첫 번째로는 이제 임의 수사로 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봐라 이런 측면에서 기각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보기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기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때 이제 법원에서 생각했던 거는 소환하거나 이제 서면 조사를 통해 가지고 해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것인데 지금 그거에 준하는 조사가 이미 김남국 의원이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해명을 여러 개 했는데 오히려 거짓 해명 논란만 벌어지고 전혀 해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임의 수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이미 언론 확인 과정에서 됐다. 그 법원에서도 김남국 의원이 자진해서 제출하는 내용 가지고 이거는 조사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 임의 수사의 가능성은 없고 그러면 이제 강제로 영장을 발부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넘어갔다. 이런 판단까지 추가돼 가지고 같은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이제 발부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서 기각됐던 두 번의 영장 청구와는 반대로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이제 김남국 의원의 여러 계좌 내역들을 좀 검찰이 강제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뭐 앞으로도 좀 얘기 나오겠지만 이 세 가지 혐의 말고도 입법 로비와 미공개 정보 의혹 이 부분도 검찰이 들여다볼 수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그 대형 그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한 검찰인데 업비트 그리고 빗썸 계좌 여기 다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면 검찰이 이미 김남국 의원이 그 문제 위믹스 코인을 언제 사고 팔았는지 얼마에 팔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 확보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문가들이 이제 한 두 분 정도 우리 그 탑10에 출연하셨잖아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이제 그 소유가 누군지는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이 지갑에 들어갈 경우에 거래 내역, 시간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 분들의 어떤 추적에 따라서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것은 몇 날 며칠 몇 시에 얼마를 거래했다 이런 것까지도 다 지금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상임위회 때 몇 시에 얼마를 거래했다, 4천만 원까지 거래했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언론 보도됐기 때문에 저는 아마 검찰은 기존에 지금 나왔던 것들만 자료를 수집하더라도 예. 수사에는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과연 그러면 이런 그 이 위믹스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왜 이런 처음에 우리 제일 지금 의문이 뭐냐면 처음에 초기에 김남국 의원이 왜 그 많은 양의 위믹스 코인을 가지고 있었던가 어디서 그 자금을 얻었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자 거래라든지 정보를 미리 줬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은 것과 플러스해서 당시에 이 코인을 발행했던 회사 그리고 그 관계자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그러면 김남국 의원과 과연 그 발행했던 업체와의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건지 이번 수사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예. 아마 그런 부분도 앞으로 아마 이제 김남국 의원의 투자 패턴을 쭉 추적하다 보면 그런 어떤 사실관계들이 조금씩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이게 사실 애초에 뭐 한때 80억 갖고 있었냐 100억 갖고 있었냐 얘기 때문에 위믹스를 언제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도 꽤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계좌 내역을 검찰이 확보한 걸로 전해지는데 근데 검찰이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는 게 이 코인의 특성상 해외 지갑도 있기 때문에 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만 압수수색할 게 아니라 김남국 의원 거주지까지 들여다봐야 진짜 모든 코인 거래 내역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해석도 좀 있더라고요. 사실 김남국 의원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했는지 여부는 지금 불분명합니다. 나온 게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왜
뭐 핫 월렛, 뭐 콜드 월렛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콜드 월렛이라는 거는 온라인으로 연결되지 않은 걸 얘기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 USB 같은 데에 담아서 보관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USB만 어디에 감추면 그걸 확보하지 못할 때 과연 코인 전체 양을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건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 그다음에 콜드 월렛 뭐 이런 것들은 김남국 의원이 가지고 있는 거를 검찰이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거는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남국 의원의 뭐 자택이나 주거지나 뭐 이런 데를 압수수색하면 혹시 그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검찰이 기대를 걸 수 있는데 예. 현재는 그 압수수색 대상에는 포함이 안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아마 추가로 가능성이 있는데 뭐 김남국 의원이 또 변호사니까 저런 부분에 대비를 해놨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럼 결국 검찰과 김남국 의원 간의 일종의 게임의 양상으로 지금 수사가 발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김남국 의원의 자택 혹은 뭐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 검찰도 이런저런 걸 다 들여다보겠지만 의문점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코인 전문가라고 평가받는 김남국 의원이 작년에 30억 넘는 이 위믹스 코인을 팔아서 검색해도 나오지조차 않는 신생 코인으로 갈아탄 정황입니다. 클레이페이 토큰 총 발행량이 600만 개가 조금 넘습니다. 예. 근데 그중에 지금 김남국 의원 지갑에 40%가 들어가 있어요. 사기를 당한 건지 아니면 뭔가 가치 작업을 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개인 지갑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될 만한 건 거의 없는데 이거 하나는 너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사실 이제 인터뷰도 하고 여기도 나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남은 의문점 중에 제일 궁금하고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위믹스로 잘 안 알려져 있는데 그것보다 더 안 알려진 코인으로 거액을 갈아탔다. 근데 이걸 두고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 미공개 정보,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서 뭔가 어떤 정보를 먼저 얻고 일로 쭉 갈아탄 거 아니냐. 뭐 결과는 좋지 못했어도 이것 때문에 더 논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데 알려지지도 않은 코인에 36억치 거래를 걸어가지고서 15억의 손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교환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비정상적이고 누구도 잘 사실 모르는 신생 코인인데 클레이페이 토큰에 이런 이제 몰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이게 뭐 사기라고 하지만 사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거는 이 코인의 유동성을 공급해가지고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이 토큰을 띄우기 위한 누군가의 공모관계가 있지 않느냐. 여기로 연결되는 의혹이거든요. 이게 그냥 일반 투자자로서는 사실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위믹스라는 것도 사실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거래는 되던 코인인데 예. 클레이페이 토큰은 거기에도 더 미치지 못하는 완전 진짜 잡코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래는 김남국 의원이 본인 얘기로도 2016년부터 코인 거래를 왕성하게 해왔고 수익도 많이 봤다고 하는 거하고도 굉장히 배치되기 때문에 예. 단순히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투자를 했겠는가. 이거는 거래 패턴으로서도 굉장히 다르고 미공개 중요 정보를 받았기 때문인가 혹은 그거를 아는 사람과 공모관계에 의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15억치의 손해도 불구하고 이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거래를 통해서 뒤에서 뭔가 더 큰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가. 여기로 연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드러난 거래로는 해명되지 않고 이건 더 수사를 깊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코인 전문가들의 얘기 두 가지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덜 알려진 이 이른바 잡코인, 잡주로 갈아탔냐.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이 클레이페이 토큰 이 업계 관계자 뭔가 모종의 거래 혹은 뭐 사전 정보 다 받은 거 아니냐. 혹은 사기를 당했던 측면도 있다. 근데 이제 뭐 코인 전문가 뭐 일종의 꾼이라고까지 누군가는 평가하던 김남국 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순히 사기라고만 볼 수 있는지 그래서 상식적이지 못한 건 아닌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도 이제 취재를 좀 해봤어요. 그 이 코인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쭉 들어보고 저도 이제 이해를 해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애초부터 김남국 의원이 지금 하는 부분들을 보면 잡코인의 투자의 규제예요. 잡코인.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코인이 아니라. 근데 손해를 보고 일이 갈아탔다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기일 수도 있지만 사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모 기업이 전체 코인을 100을 발행했을 때 80%를 보유하는데 예. 김남국 의원이 대리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이게 대리 역할을 하면 어시스트를 하면 어느 정도 모 기업의 코인을
건네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관행처럼 코인 업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런 역할까지 하려고 어떤 투자 형식을 바꿨는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본인은 이 회사 자체를 띄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회사에 사기를 당한 걸 수도 있겠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일 수가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저는 이 10억 가는 손해를 본 게 내부자 정보라는 게 어떤 정치권에서의 내부자 정보 분명히 그건 아닌 것 같은 게요. 여의도에서 지금 김남국 의원이 지금 코인을 하지만 저 정도로 코인에 해박한 의원들이 없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부자 정보를 통해서 저는 자코인들이 움직이지는 않고요. 자코인 회사들이 상장을 통해서 본인들의 수익을 하려고 하는 것들에 깊숙이 개입한 김남국 의원의 어떤 여러 가지 투자 방식들의 변화다. 그렇게 이해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뭐 그 부분도 뭐 여러 가능성 중에 있겠지만 검찰도 들여다보겠죠. 다만 이게 아무리 사기를 당한 거라는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코인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 정도의 거액의 돈을 여기 투자한다. 뭔가 물밑에서 오고 간 정보가 있지 않냐. 그래서 미공개 정보 의혹도 검찰도 들여다볼 테고요.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김남국 의원은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서 제기된 의혹들 가운데 일부를 반박했습니다. 상임위 때 코인 거래한 거에 대해서 불과 몇천 원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걸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좀 억울한 심정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보도된 뉴스 중에서는 뭐 0.09개 뭐 이런 식으로 표시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본인이 몇천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더 큰 것 금액도 있고요. 예를 들면 한동훈 청문회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1,000만 원 금액도 있기도 해요. 2, 3년 사이에 한 10억을 번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2, 3년 사이 10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도 부업으로 자기 직업이 아니고 개인 김남국은 나는 불법이 없었다. 돈 버는 게 뭐가 죄냐. 이러고 그냥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 김남국, 정치인 김남국은 그게 안 됩니다. 국민들이 왜 예산권을 주고 왜 입법권을 왜 줍니까? 해명도 아주 일부만 하고 있거든요. 어제처럼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서 불과 상임위 때 거래한 건 반성하면서도 불과 몇천 원이다라고 했던 김남국 의원인데 이게 지금 사실상 김남국 의원의 계좌가 공개가 된 셈이니 여기 뭐 몇천 원뿐만 아니라 몇천만 원도 거래했다. 그럼 이거 거짓 해명이네요. 김남국 의원이 해명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제 문제가 꼬이죠. 사실은 첫 번째 입장문이라고 하는 걸 내놨을 때 그때가 5월 8일입니다. 그때도 그 입장문에서 이 가상화폐의 초기 투자금으로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초기 투자금이라는 해명이 과연 뭔지 그것도 불분명했지만 그 9억 4천만 원이라는 그 판 돈 이것이 사실은 그 이듬해의 재산 공개에 그대로 예금 계좌에 남아 있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걸 가지고 가상화폐를 투자했다면 가상화폐 자기 보유한 거는 재산 등록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9억 4천만 원이 줄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도대체 뭘로 가상화폐를 산 거냐 이런 이제 의문을 오히려 키웠던 측면이 있는데 어제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서도 지금 똑같은 장면입니다. 저는 단순한 실언이라고 보지 않는 게 0.99개라는 표현이 있어요. 개수도 있어요. 개수 0.99개. 그래서 몇천 원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이 가상화폐 거래는 다 기록에 남거든요. 맞아요. 그 남는 기록에 보면은 뭐 1,000만 원에서 뭐 심지어는 4천만 원까지 거래하는 적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뭐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김남국 의원이 왜 이렇게 계속 몇 시간 만에 들통날 일을 얘기를 하는가 뭐 그런 부분이 또 하나의 이제 그 물음표로 남게 되죠. 왜 그랬다고 보세요? 왜 이렇게 쉽게 들통날 일을 일단 제가 해명하고 보건 본다고 데는 보세요? 김남국 의원은 이제 본인이 굉장히 전문가라고 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웬만한 전문가라도 자기의 기록을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지 못할 것이라는 일종의 자만감 같은 게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김남국 의원 능가하는 전문가들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보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코인 전문가들 무슨 사관학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김남국 의원의 이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지갑을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섣불리 저렇게 자기의 그 어떤 코인 거래를 축소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들은 아마 몇 시간 내지는 며칠만 지나면 곧바로 들통이 난다.
이걸 좀 본인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뭐 지금 사실상 코인 전문가들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계좌를 특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된 것과 다름없는데 몇 시간 뒤에 다 알려질 일을 왜 몇천 원밖에 상임위에서 때 거래했다고 해명을 했을까요? 또 하나, 이것도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 분명히 김남국 의원 어제 이 거래 내역 쪼개져 있어서 혹은 의원실에서 막 취합하는데 시간상으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본인이 본인 거를 거래소에 통계 요청을 했지만 시스템상 불가능한 답변을 받았다. 이것도 거짓말로 드러난 셈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런 표현 좀 싫어하는데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수준까지 왔거든요. 지금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해서 코인이 만들어졌잖아요. 예. 이거 이제 위변조를 할 수 없게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있는 거 그 자체가 이게 추적이 언제든지 가능해가지고 역산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위변조되지 않고 안전합니다. 이런 기술이에요. 기술 자체가. 그러니까 시스템상 통계를 내는 게 불가능하다, 뭐 정보를 알 수 없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본인이 원하면은 거래소에서 언제든 제공하고 위임장 써가지고 다른 사람 보내도 확인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한 건 자료 안 내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제가 보기엔 이제 정치인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 뭐 당에 대한 도리 이건 다 버리고 그냥 법적으로 어떻게 좀 축소해가지고 해결해 볼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사실 좀 안타까운 국민으로서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게 코인에 대한 규제가 빡빡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은 증권성으로 주식과 대등하게 볼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정치자금법은 또 코인이 직접 규정돼 있지 않으니까 물건으로 볼 수 있냐 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거래를 최대한 내가 직접 이제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저는 이제 민주당에도 제출 안 한 게 검찰에도 마찬가지 태도일 것이고 외국 거래소 통했거나 다른 계좌 지갑을 통했을 경우에는 추적이 끊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부는 김남국 의원이 자신감이 좀 있는 거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나는 제공 안 하고 그냥 압수수색 영장 통해 가지고 나오는 거 가지고 드러난 거는 내가 법적으로 이제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그 내용 가지고 공방을 벌이다가 거기서 용케 이제 입법의 미비를 통해 가지고 빠져나가면 나는 그러면은 뭐 죄 없었잖냐 이런 식으로 하려는 전략을 세우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요청하면 충분히 거래소에서 자료 제공이 가능한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뭐 이런저런 거짓 해명 논란 때문에 아직도 김남국 의원의 코인 자체에 대한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은 이어지는 주제는 김남국 의원 수렁에 빠진 민주당 얘기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4위입니다. 서로 사냥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까지 당내에서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고 했던 김남국 의원 곧바로 당도 개인의 탈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도 빠지면서 도대체 당은 뭐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당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당을 사랑한다고 하시고 곧 돌아오겠다고 하시는데 당이 무슨 회전문도 아니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데도 아니니까요. 잠시 떠난다. 그럼 뭐 다시 맘먹으면 이제 다시 오겠다는 건데 무슨 동사무소도 아니고 가고 싶을 때 가고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그런 데입니까 당이? 김남국 의원도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탈당 다음 날인 어제 곧바로 강성 지지층을 대변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거짓말 퍼레이드를 이어갔습니다. 지지자들의 문자에 일일이 복당한다고 답장을 해서 처음부터 당 지도부와 짜고 친 탈당 쇼였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김남국의 잠시만 안녕. 그래픽의 제목이 이거네요. 억울함 해소하고 돌아갈 것이다. 지지자들과 문자를 주고받는 건 자유긴 한데 이게 여당 얘기처럼 뭐 지도부가 다 짜고 치는 이런 것처럼 이른바 자진 탈당 쇼 아니냐.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여당에서 그런 지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탈당하겠다고 서류를 낸 지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이렇게 지지자들한테 곧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참 무슨 뭐 정당이 무슨 편의점도 아니고 자기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나오고 싶을 때 나오는 그런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당에 우리는 국가 세금으로 1년에 수백억씩 지원을 해주고 있죠. 우리나라가 정당 공영제를 해서 국가에서 정당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고 있고 이 돈으로 건물도 사고 의원들 지원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렇게 정당이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제 법 미비로 인해서 본인이 자기는 무죄다
라고 해서 또 들어갈지는 모르겠죠. 예. 또 책도 쓰고 해서 전국을 돌아다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두 눈 뜨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무시하고 더군다나 본인이 헌법상 있는 국회의원의 임무를 해태하면서 그 시간에 아까운 시간에 정말 코인 투자를 하고 더군다나 국민들 앞에는 저 가난합니다. 제발 좀 후원금 주세요. 후원금 1등 했습니다. 그 후원금 10만 원씩 보낸 분들은 어떤 심정이겠어요? 정말 그 열심히 청년이 하고 있다라고 해서 본인 돈 아껴가면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0만 원 또 정부가 다 다시 줍니다. 사실상 정부에 지원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돈을 받고 한 푼 줍쇼에서 1등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오겠다고요? 저는 정말 이거는 또 어떤 전직 의원은 자기가 정당을 만들어서 광주에 출마시키겠다고 이렇게가 이야기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잖아요. 네, 얼마나 광주 시민들을 우습게 알면 예. 이런 것 광주에 출마시켜서 당선시키겠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열린민주당 만들어서 김학의 의원 공천하고 국회의원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만든 겁니다. 정말 국민들을 우습게 알아도 너무 우습게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와 계신 서영주 대변인께서도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에 대해서 비판할 건 하고 또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다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 가운데 진보라고 꼭 도덕성 내세워야 되냐 혹은 사냥하지 말자, 상처 주지 말자 현실 감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는 비판도 당내에서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치인은 공과사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특히나 선출직 고위 공무원들. 국민 눈치를 봐야죠. 그러니까 사적으로 양이원영 의원이나 박찬대 의원이나 유정주 의원이나 손혜원 전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하고 친할 수 있어요. 사적으로 아낄 수도 있어요. 그건 사적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 주장들을 잘 가려서 해야 됨이 옳은데 지금 편을 든다고 해서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겠냐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저 민주당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늘 했던 말을 민주당의 가치로 삼고 당이 움직이는데 국민은 하늘처럼 공경하고 봄처럼 두려워해라. 아하.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것이지 내가 편하다고 지금 여기에서 김남국은 편을 든다고 해서 국민들이 이 말이 맞아라고 그 편들어줄 국민 아무도 없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김남국 의원한테 통화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더 이상 이제 이 당이 김남국 의원 때문에 이 좀 이렇게 미적미적한 모습들은 결국에는 국민들이 말하자면 용인을 하지 않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 결국 이 지금 아낀다고 했던 저 세 분, 네 분들 그다음에 당에서의 조금 미온적인 대처들은요. 보통 아이를 아끼면 아이를 정말 위한다면 매를 아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김남국 의원을 회생불능으로 만드는 것은 그 옆에 있는 친한 분들일 수도 있고 당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단호하게 회초리를 당내에서 질책을 해줘야만 김남국 의원도 살고요. 민주당도 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더 옳지 않냐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민주당의 서영주 대변인도 일단 감싸기가 오히려 역효과다 혹은 당이 좀 미적거리는 모습은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비명계 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니까 진상조사를 미적거린 것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 김남국 의원이 제 대변인을 맡기로 했는데 어떻게 이 선대위 대변인을 맡으면서 총괄 선대위원장 수행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낼 것인지 각오에 한번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원래 우리 특기가 갑작스러워요. 작년 5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출마했을 때 영상도 김남국 의원이 계속 동행했던 영상. 그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도 대선 경선 후보 때는 수행실장이었고 대선 후보 때는 선대위의 온라인 소통당장. 7인의 가운데 한 명입니다. 최측근 그룹 김남국 의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진상조사 머뭇거리고 회초리 제대로 못 든 것 아니냐는 게 민주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서 김남국 의원은 뭐 사실 잘 아시다시피 과거 그 조국 수호 뭐 여기에도 앞장섰었고요. 그런 일종의 연결고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좀 뭐 대학 후배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점들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대선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의 기여도 뭐 이런 데 대해서 최측근이라고 언론에서 평가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김남국 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뭐 다른 이제 뭐 송영길 전 대표나 이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 그런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런 차이가 지금 그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점에 대해서 비명계의 비판을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고요. 예. 더군다나 그 쇄신의총에서 뭐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실제 결의문에는 그런 내용이 빠졌단 말이죠. 박용진 의원 등 여러 명이 그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만 보면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 김남국 의원만큼은 적어도 단호하게 내치는 것이 너무 그 뭐 매몰차다 뭐 이런 느낌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런 비판을 감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작년 5월에 정확히는 위치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개항을 출마 이후인 것 같고 저 김남국 의원이 저렇게 찬조연설 비슷하게 이제 그 유세 현장에도 동참했던 모습도 잠시 만나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측근이니까 미적거리는 거 아니냐 이 논란이 나왔던 게 바로 다음 화면에 보면 어제 이 얘기였어요. 물론 민주당은 이거에 대해서 공식 부인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부정적이어서 윤리위 제소 얘기를 결의문에서 뺐다. 이재명 대표 입김으로 김남국 의원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거를 쇄신의총 결의문으로 채택한 거 아니냐. 이 얘기 때문에 여러 보도들이 좀 쏟아지긴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얘기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의원들이 6시간의 토론을 벌여가지고 이 윤리위 제소랑 복당 불가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는 걸로 알고서 이제 해산을 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없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라고만 하고 명백한 얘기는 해명도 못하고 근데 이 결의문이라는 게 지도부의 입김이 안 들어가고서 누군가 그냥 뭐 실무진선에서 뚝딱 만들어가지고 공포하고 이렇게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의원들이 6시간이나 경론을 벌여가지고서 이게 완성된 내용 자체를 누군가가 빼는 결정을 한다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까지 적어도 보고는 올라가서 동의는 구했을 만한 내용이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만져졌다 라고 하면은 사실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상 기능이 붕괴됐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느 쪽으로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성이 높다면 이재명 대표의 입김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저도 그쪽 사실관계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그 얘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의중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윤리위 제소 문제나 김남국 의원의 복당 불가 원칙이 왜 빠졌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돌직구쇼에 출연한 전재수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다시 김남국 의원의 윤리위 제소는 한번 다시 민주당 내에서 검토해볼 만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이 얘기 진짜 이 대표 입김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저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비명계 일각에서도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사퇴론 이런저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좀 진상조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진상조사단의 핵심 자료도 안 냈고 코인도 안 팔면서 진상조사단이 붕 떠버린 상황 얘기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김한규 원내대변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 상황에서도 진상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사안의 특성상 김남국 의원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자료 수집 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탈당 전에 상세한 자료 요청을 한 상태였고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인데요. 탈당으로 상황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김남국 의원에게 자료 요청을 하고 협조 요청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직 김남국 의원의 답변을 듣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사실 되짚어보면 진상조사단도 꾸렸고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이재명 대표도 상임위 때 코인 거래한 거는 문제가 있으니 즉시 감찰까지 당대표가 지시했는데 근데 진상조사단 뭐 제대로 협조도 안 하고 실제로 중앙일보 보도 조금 전에 보니까 어제 밤에 진상조사단에 김남국 의원이 전화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방어권을 써야 하니까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진상조사보다는 검찰 수사가 먼저다. 이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국민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코인을 한 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상화폐 투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냥 위선적인 태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정정 해명을 하면서 거짓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 번째, 지금 압수에 대한 방어권, 당의 진상조사를 받는 와중에 탈당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 탈당의 변이 당을 위해서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을 위한다면 당이 지금 이 진상조사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최소한 뭔가를 밝히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자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상조사 피하려고 탈당한 거 아니라고 김남국 의원이 아니지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이미 검찰이 다 자료를 가져갔잖아요. 압수수색으로. 그러면 당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더 많은 것들을 자세하게 해서 주면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게 당을 위하는 길이다, 자세고. 그런데 지금 갑자기 탈당한 이후에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진상조사위원들이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나는 방어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멈춰달라.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이것 또한 욕을 먹을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엔 저는 김남국 의원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 당을 진짜 위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미적거리지 말고 명백하게 뭐든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이거를 치워나가야죠. 이런 식으로 국민들 시각에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상조사단 위원 가운데 한 명인 이용 의원,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탈당의 변에서 당의 부담을 적게 주게 하기 위해서라는 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하고 연락을 해서 잘 협조해서 진상에서 팩트가 되는 것들을 밝혀줘야 될 겁니다. 어제 유튜브 방송에 나간 걸로 봤을 때 그 방송은 본인의 주장과 진술을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하고 연락을 하지 않은 채 그랬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까 서영주 대변인도 비판을 하셨지만 자진 탈당도 했고 뭐 진상조사도 지금 유야무야 되는 상태인데 자료도 안 냈고 내가 권유해도 코인도 안 팔았다. 그런데 어제 밤에 전화 와서 자기 검찰 방어권도 있어야 되니까 진상조사 잠시 멈춰달라. 그리고 김어준 씨 유튜브 나가서 이런저런 해명하면서 태도 논란까지 번지고 있고요. 진상조사단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싶기도 한 생각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에 있는 분들이 정말 배신감을 많이 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남국 의원은 안산 단원을의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단수 공천이 됐죠. 30대 변호사가 정말 이례적으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됐고 그다음에 뭡니까? 본인은 뭐 철험의 멤버이기도 했지만 또 이재명 체제가 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 7인의 멤버였지 않습니까? 그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렇다면 최소한 당인의 입장에서 보면 당에서 이 당의 어떤 이 피해를 이렇게 입혔으면 최소한 당에 대한 뭔가 본인의 그 성실함은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진상조사단을 완전히 농락했더라고요. 본인은 자료 다 제출했다고 언론에 다 이야기를 해놓고 실제 진상조사단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전혀 제출 안 했다는 거 아니고 그냥 살짝 보여주고 말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왜 그러니까 네 분들이 정말 이 아까운 시간 낭비하면서 그냥 멀쩡하게 있은 거예요. 자,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또 본인이 방어권이 있다? 예전에 그분이 생각나는군요. 송영길 전 대표가 출두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이 있다면 저는 방어권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마찬가지인데 방어권은요. 증거인멸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당이 지금 얼마나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지지율 떨어지고 다른 국회의원들도 지금 배지가 날아갈 위기에 있는데 본인 살겠다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참 이재명 대표가 사람을 잘못 본 거죠. 조금 제가 보탤 거는요. 일단은 이제 뭐 이런 비판을 본인 스스로가 자초한 면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당 입장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이런 태도를 보이면 결국에는 윤리 제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검토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잠시만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입김으로 윤리 제소가 빠졌다. 왜냐하면 윤리 제소에는 민주당이 올리면 거기에 뭐 의원직 제명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그 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데.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게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의중을 실어서 입김 때문에 김남국 의원에게 유리하게 세신한 문구가 써져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저 정도로 진상조사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으면
민주당 차원에서도 윤리위 제소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하시는 그런 거예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뭐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반대한 적도 없고요. 하지만 이게 집단 지도 체제에서 원내 지도부도 있고 당 지도부도 있고요. 그 지도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도부를 지탱하는 건 당의 여러 의원들입니다. 예. 그런데 김남국 의원 태도 자체가 그래도 당을 위한다면 제출해야죠. 성실히 임해야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런 태도를 보인다면 당은 어쩔 수 없이 오늘 윤리 열렸습니다. 국회 윤리가 열렸는데 예. 그 안에서도 윤리위에 제소를 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뉘앙스들이 비춰지고 있어요. 민주당도 어쩔 수 없다. 이 그렇죠. 얘기죠. 예.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스스로도 본인이 자초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이 자체에서 방어권을 주장하면서 진상조사를 형이화시키면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당내에서는 윤리 제소를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겠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서영주 대변인도 단단히 좀 뿔이 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속상해 것들의 죽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여러 태도와 해명, 처신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본인 뭐 한밤에 전화해서 진상조사단에 검찰의 방어권도 생각해야 된다. 이 말 때문에 또 진상조사단 여러 가지로 붕뜬 상황 얘기까지 저희가 조금 전에 들어온 보도 내용까지 덧붙여서 만나봤습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9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장제원 행안위원장과 야당 의원 사이에 고성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 시작은 장제원 위원장이 최근 알려진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왜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걸로부터 고성 시작이 됐습니다. 현안지에 왔으면 무슨 대안을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좀 들으세요. 좀 들으세요. 아우디 기다리는데 지쳐요. 좀 그만해요. 뭘 말을 하는 거야? 아직까지 소리 지를 힘이 남으셨네요. 참 에? 걸리기 다 아직까지 손가락질하고 아직도 그런 힘이 남으셨네요. 참 부끄러운 줄 아세요? 왼쪽으로 옮긴 거 부끄러운 줄 아세요? 답변을 해보세요. 못 줍니다. 못 줍니다. 어디 반말이야? 자, 일단 화면도 여기 있는 그 얘기도 잘 설명이 돼 있긴 해요. 이 얘기도 좀 하겠지만 일단 화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국민들이 볼 때 저런 모습 보면 별로 기분 안 좋죠. 저게 뭐 아니 열심히 모여서 회의하라고 그 국회의원들 보내놨더니 저렇게 싸우고 삿대질하고 서로 고성 지르고 이런 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국민들 볼 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저렇게 모여서 그리고 현안과 관계도 없는 얘기 가지고 저렇게 서로 막 이제 막 막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반성하시고 저게 다 언론에 보도가 되고 국회 방송을 통해서 다 방송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현안에 집중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둘 다 볼썽사납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행안위원장에게 사회 보셔야지 지금 뭐 하는 건가? 아직 소리 지를 힘이 남으셨네요. 라고 하면서 돈봉투 의혹 때문에 탈당한 이성만 의원 겨냥하면서 왼쪽으로 옮긴 거 부끄러운 줄 알라. 화면 그대로였어요. 근데 이성만 의원 관련해서 오늘 저 행안위에서 포착된 화면이 있는 게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김남국 의원이 지지자들의 보낸 문자가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한데 저 문자 보내는 게 포착됐어요. 결백함을 입증하겠습니다. 문자 사진도 나올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제 이성만 의원도 뭐 지역구가 있으니까 지지자들이 이제 격려하는 문자 메시지 같은 걸 많이 보내지 않겠습니까? 뭐 전화도 많이 하고. 자, 그런데 그에 대해서 답을 한 거를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런 거를 뭐 시종일관 그 행안위 그 회의에 참석하면서 저거만 답변하고 있었다. 그러면 충분히 그 지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쩌다 한두 건 정도 저런 그 휴대전화에서 뭐 이렇게 답신을 했다 문자 메시지로 뭐 그런 것까지 문제 삼아야 되겠는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예. 어차피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저 회의에 뭐 전념하는 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그러나 뭐 한두 번 정도는 거기서 그 뭐 휴대전화 같은 것은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전에 얘기했던 김남국 의원이 그 거기서 뭐 코인 거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성만 의원도 지금은 이제 한두 건 정도 지금 우리가 그 발견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종일관 행안위에 회의에는 집중을 안 하고 저런 일을 했다고 하면 충분히 지적을 받아야 되겠죠. 영상 위주로 한번 오늘 행안위에 있었던 야당 의원, 이제는 뭐 무소속 신분이긴 합니다만 야당 의원과 장제원 행안위원장의 설전 얘기 짧게 한번 핵심 내용만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제는 저희가 준비한 2위입니다. 이번 간호 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수기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민주당이 밀어붙인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이후 두 번째 거부권인데요. 윤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부권 행사.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간, 그러니까 직군 간에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정치도 건강 앞엔 후순이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생각은 이게 간호법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이렇게 토론과 수기 없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건 잘못됐다. 이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통령은 이제 제2요구권이 있습니다. 제2요구를 할 경우에 국회 과반 이상, 제적 과반 이상이 참석해야 되고 거기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야 이제 법안으로 확립이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는 국회 헌법이 국회 입법권과 함께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둠으로 해서 균형을 맞추게 돼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국회가 어떤 법안을 만들 때 사실 이제 이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동의와 어떤 최소한의 그걸 논의를 하면서 만드는 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의석을 이용해서 그동안 검수완박법부터 시작해서 계속 단독 처리를 아주 그냥 뭐 이제는 일상화돼 있습니다. 이제 뭐 본회의 직회부 그다음에 뭐 법사위 통과하는 거, 왜냐하면 이 법이 간호법이 이 해당 보건복지위에서 바로 본회의의 직회부가 돼버렸어요. 예. 우리가 법안이 보통 이 하면 법사위를 거칩니다. 근데 법사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김도우 의원이니까 그걸 안 거치려고 바로 그냥 이 3분의 2 이상이 합의를 해서 바로 직회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토론 과정도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의료 같은 경우는 이 의료법이란 틀 속에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간호사들이 이제 간호법이란 걸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 만들어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특화적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붙고 있는 겁니다. 그 간호조무사, 의사들 지금 뭐 다 이게 불불이 지금 이 편을 나눠서 지금 싸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한 정당이 한쪽 편만 들어서 법안을 만들어 버리면 나머지는 이거 극한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 생각은 이 내용보다는 이 법안 자체가 이 직역 간에 합의가 없다. 다시 좀 논의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찬성하는 쪽은 간호법에 대해서 양질의 간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전문성도 있다. 반대하는 쪽 간호사 업무 범위가 너무 커지니까 이거 특정 직업의 영역에 대한 특혜 아니냐. 뭐 이렇게 좀 큰 틀에서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이게 아까 이현정 의원이 짧게 얘기했던 극한의 대립.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사 간의 갈라치기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수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게 의료법 안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이렇게 통합적으로 같이 규율하고 있는데 이 역할 간의 균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하고 간호사가 손발이 안 맞으면 환자한테 위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같이 규율을 하는데 지금 간호법은 뚝 떨어져 나와가지고 의료기관에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그 업무 범위를 이제 정하는 규정을 좀 두고 있거든요. 이게 새로운 간호사가 개원을 해가지고서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냐라는 것까지 연결되고 있으면 이제 의사와 전혀 별개로 독립되게 간호사가 간호 이제
그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을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의 역할 관계를 붕괴시킬 수가 있고 그것이 결국은 국민의 생명 안전에 대해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료법 안에서 다시 한번 각 직역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간호법에 대해서 간호사협회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통과를 시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하는 것이고 더 높은 수준의 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내라는 것이지 결코 이걸 거부권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옳지는 않은 게 헌법에는 거부란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의를 요구해서 더 높은 수준의 또 하나의 거부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하나의 국민의 대표인 국민의힘까지 아울러서 다시 한번 더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국민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입니다. 간호법을 강행 처리했던 민주당 입장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아시는 것처럼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 파기 정치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부권 행사 후에 우리가 어떤 구체적 조치를 할지는 당 안에서 상의를 충분히 해서 저희가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표를 얻고 이제는 간호사 이기주의법 또 모자라서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겁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거부권을 남발하게 되면 거부권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집니다. 아까 잠깐 이재명 대표가 왜 모내기 논해가 했지? 이재명 대표가 오늘 청년 농업인과 간담회에서 경기도 안성을 찾았더라고요. 뭐 그거는 저 화면인데 일단 이건 이거고 저 자리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힌 건 결국은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근데 왜 거부권 행사하냐 이 논리인 겁니까? 그것도 하나죠.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공약은 아니다. 즉 공약 집에 들어간 내용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그 예전에 작년 1월 11일 날 대선 후보 당시에 윤석열 당시 후보가 간호협회를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간호협회 방문을 해서 그때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간호협회의 수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 덧붙인 말이 간호사들의 지위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간호법 제정도 간호 인력의 자격이나 업무 범위나 책무,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공약이 없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분명히 후보 시절에 간호협회에 찾아가서 얘기한 부분은 남아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뭐 입장이 바뀌었으면 바뀐 이유를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간호법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중에 하나가 뭐 직역 간에 또는 뭐 의사와 간호사 간에 갈등을 유발한다 이렇게 의사협회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의료법에 있는 그 체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즉 의사의 역할과 간호사의 역할이 혼돈되거나 아니면 바꾸거나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자체는 그대로 있다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간호협회도 입장을 내놨는데 뭐 대규모 파업을 하는 대신에 면허 반납 혹은 1인 1정당 가입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총선 때 단죄를 하겠다. 꽤 메시지가 정치적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지금 민주당은 이제 간호사 편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그 반대편 뭐 이렇게 됐는데 전 뭐 사실 이게 정치적 효과로 본다면 이제 간호사가 의사보다 훨씬 숫자가 많아요. 아마 민주당은 이제 그런 점이 간호법 찬성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초반에는 의사와 간호사의 그 어떤 그 직역 간의 대결처럼 돼 있는데 지금은 거기에 또 간호조무사 등 여러 다른 직역도 끼어들었어요. 근데 숫자로 보면 민주당 그러니까 간호사보다 간호조무사, 의사 이런 쪽이 또 훨씬 더 많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국면이 바뀌었다. 아마 이런 점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좀 고민이 깊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간호협회는 당연히 민주당이 그동안에 우리를 지원해서 간호법을 밀어붙였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권과 지금 맞서겠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1인 1정당 그러면 뭐 이제 간호사들이 민주당에 많이 가입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저런 이제 총선이 뭐 11개월도 안 남았으니까 일종의 간호사들의 어떤 정치 투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아마 드러날 텐데 글쎄요. 그 반작용도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까지를 하면 여권으로서는 뭐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어떤 거부권, 제2요구권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2위까지 간호법의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윤 대통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Very famous African-American picture. And the national stone of the United States is the sapphire. It's beautiful. Thank you. It's beautiful. It's a beautiful sentiment. 보신 그대로예요. 미국 언론인 워싱턴 포스트가 윤 대통령 부부의 방미, 국빈 방문을 보도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표현한 단어를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단어를 만나볼까요? 빨래 건조대를 의미하는 이 단어. 이게 좀 영어로 치면 속어인데 이거를 왜 굳이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 포스트가 김건희 여사를 지칭했냐. 이것 때문에 일부 독자들의 항의도 받고 왜냐하면 이 해당 언론은 국빈 방문에 대해서 꽤 긍정적인 평가를 했기 때문에 뭐 여러 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저런 표현, 그러니까 close source라고 하는 내용인데 저게 속어로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속어로 쓰는 내용을 유행에 매우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걸 긍정적으로 표현한 거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외국에서 정상회담을 위해서 방문한 타국의 국빈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표현하는 게 과연 이게 외교의 의미에 맞는 건가? 물론 언론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정상 부부예요. 그 부인이시고 그럼 그 부인에서 저런 표현을 쓰는 건 맞지 않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기분 나쁜 일입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나라 한 언론사가 예컨대 질 바이든 여사에 대해서 저런 표현 쓰면 미국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예의를 갖춰야지. 아무리 저런 표현은 일반적으로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국빈 방문을 한 부부의 그 영부인한테 저런 표현을 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고요. 우리 국민으로서는 정말 화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래 건조대라는 그 뜻을 가진 속어를 써서 워싱턴 포스트가 여러 뭐 현재 내부에서도 뭐 여러 독자들이 비판도 있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있는 그대로 저희가 짧게만 핵심 내용만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기승전 남탓 아마 김남국 의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의원 덕분에 코인 용어 많이 배웠네요. 저도 그렇긴 합니다. 경제 공동체, 코인 공동체, 정치판에 무슨 공동체가 많군요라고 하셨고요. 국회의원들 품위는 팔아먹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밥그릇 사연 아닌가 이 간호법 논란에 대해서도 또 한마디 하셨는데 오늘도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사고 얘기 만나보겠습니다. 웬 메뉴가 나왔습니다. 도지사와 의원님은 갈비찜, 학생은 카레. 최근에 한 대학생 기숙사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학생들과 같은 식상에서 밥을 먹었는데 다른 메뉴를 받아서 또 여러 뒷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9일에 있었던데 전복 내장 톱밥, 아롱사태 전골, LA 돼지갈비찜, 장어 깻잎 튀김, 수산 부추 무침. 쉽게 글쎄요. 저희 식탁에서 접하지 못하는 것들을 도지사와 의원들은 먹었고 같은 식당에서 학생들은 또 여기 보는 이런 메뉴를 먹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유구무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사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박 받고 장난치는 겁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코에서 콧물이 다 날 만큼 제가 지금 화가 났겠습니다. 그 이유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하십시오.
학생들 2,700원 정말 충북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온 학생들이 있는 장소이고 거기에 왔던 국회의원들 물론 중요하죠.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너무 높으신 분들이죠. 높으신 분들에게 좋은 음식 대접하는 거 저 괜찮다고 보는데 그럼 학생도 똑같이 대접해야죠. 그날 특식이었으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밥 먹는 거 저는 그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 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학생들 가서 어떻게 식사하고 그리고 좀 학생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뭐 대학생 기숙사에서 했겠죠. 근데 그 취지를 무색해하는 건 취지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딱 메뉴를 봐도 차이가 나도 너무 나니까 이 부분 때문에 황제 식사 아니냐 어떻게 같은 식사에서 다른 메뉴가 나오냐 특권 의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일부 여권에서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요. 당연히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뭐 원가만 얘기해도 10배 차이예요. 아니 그리고요, 저희 충북학사라는 곳인데 영등포에 있는 그러니까 충북 출신의 학생들이 기숙사처럼 저기서 살면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원래 지자체에 그런 곳들이 서울에서 그렇죠. 운영을 하죠. 예. 근데 거기에 지금 지자체장하고 충북 지역 그 출신 국회의원들이 간 거잖아요. 그럼 가서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정말 제대로 잘 먹고 있는지, 제대로 잘 생활을 하는지 그거 보러 간 거 아닙니까? 아니 물론 본인들 간담회 한다고 모였다 하더라고요. 국회에서 가까운 데니까 거기서 모였다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최소한 아니면 자기들이 그거 먹을 것 같으면요.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는요. 자기들이 돈 모아가지고 학생들도 같은 거 먹게 하든지 그러면 저런 행동을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저 학생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밥 가지고 차별하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 충북학사가 잘 운영되는지를 지자체장이라면 최소한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음식이 나오는지도 보고 먹어도 보고 또 그 기숙사도 한번 방문해 보고 이래야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예. 저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두 분의 말씀으로 충분히 또 비판 얘기는 들었으니까요. 일단 이 주제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학사에서 있었던 뭐 메뉴 차별 논란 뭐 이런 건데요. 마지막 주제는 이겁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서서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가서 그러니까?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한 씨가 두 번째 경찰 조사 오늘 받고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어제 경찰이 체포 가능성까지 언급한 지 딱 하루 만인데 근데 지금 유한 씨 물론 경찰도 열심히 하겠지만 예정됐다가 출석했다가 취소됐다가 출석했다가 아무리 마약 조사할 게 너무 많다고 하더라도 너무 늑장 조사 아니냐 유한 씨 편의를 너무 봐주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계속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유한 씨 돌아갔다는 것 때문에 여기에 와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제일 처음에는 뭐 마약 수사를 할 때 유한 씨를 잘못 부르면 어떤 수사를 하는지 그 내용이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 다 나타나니까 최대한 차근차근 천천히 빨리 할 수 있는 수사여야 된다. 특히 코카인 때문에 우리나라에 어떻게 코카인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좀 다지는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너무 가물가물하잖아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뭐 그건 피의자의 권리인데 앞에 사람 많다고 그 기자 많다고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수사가 좀 헐거러웠다, 좀 느슨했다라는 건 분명하고 그래서 경찰이 나 체포할 거야, 구속할 거야 이러니까 다시 출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꿈을 먹고 있는 연예인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국가는 단호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인이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또 언론 노출을 이유로 뭐 여러 조율이 좀 과정이기 때문에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것도 본인의 당연히 자유고 권리긴 한데 경찰도 경찰 나름대로 좀 더 치밀해야 되는데 아무리 마약을 많이 투약했다고 하더라도 왜 수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건지 짧게만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요. 뭐 기본적으로 마약 종류가 5종류가 되고 5종류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어떻게 살펴봐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관계자들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마약 수사는 한 사람을 잘못 잡으면 전체 사람이 다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좀 다지는 수사라고 한다 할지라도 저는 조금 더 수사는 신속해야 되고 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호화 변호인단이라도 그걸 넘어서는 탁월한 일 잘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일 때 경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입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화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전해드렸고요. 곧바로 뉴스A가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